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2008년 정말 엄청난 해였죠. 전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섰는데요. 교과서에 있던 모든 해법이 글쎄요,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경제학의 역사가 바뀐 바로 그 거대한 전환점, 우리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맞아요. 2008년은 정말 그런 해였어요. 우리가 경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정도면 다 알지 하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기존의 공식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정책 결정자들은 말 그대로 지도에도 없는 미지의 땅으로 발을 내디뎌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사건을 한 5단계로 나눠서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위기가 기존의 규칙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보고요. 그리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그 비장의 무기였던 양적 완화라는 거, 그 빛과 그림자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남겼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위기가 빵 터지고 나서 왜 경제학의 그 응급처치법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경제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바로 금리 인하죠. 이자를 낮춰서 기업들한테는 자, 돈 싸게 빌려줄 테니 투자하세요 하고 가게에는 소비하세요 하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도 이 카드를 정말 공격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는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인 0%까지 그냥 확 끌어내렸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금리가 0이 되면 중앙은행은 이제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당시 모든 경제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딱 마주한 정말 큰 딜레마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미 다 써버린 셈이니까요. 경제학에서는요, 이 상황을 제로금리 하한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말 그대로 금리가 0이라는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다는 뜻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벽에 딱 막히니까 중앙은행들은 이제껏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죠. 자, 중앙은행의 손이 이렇게 묶이니까 시선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자연스럽게 정부로 향했습니다. 통화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재정정책이 구엄투수로 등판해야 할 차례가 된 거죠. 재정정책이라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거예요.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인다거나 세금을 팍팍 깎아줘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거죠. 당시에 미국의 부실자산 구제 계획, 우리가 보통 탈프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너져가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려고 정부가 직접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돈을 푸는 걸 두고도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폴 크루그만 교수처럼 지금은 위기니까 더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다른 한쪽에선 레리 서머스처럼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돈 쓰면 미래 세대한테 빚더미를 넘겨주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죠. 이처럼 위기 속에서는 쉬운 답이란 게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금리 정책은 이미 바닥났고 재정 정책은 이렇게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럼 대체 남은 카드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때 경제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아주 새로운 정책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중앙은행의 비밀병기, 양적 완화, 영어로는 Quantitative Easing, 줄여서 QE라고 부르는 것의 등장이었습니다. 양적 완화,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최대한 쉽게 말해볼게요. 중앙은행이 그냥 직접 돈을 찍어서 그 돈으로 시장에 있는 국채 같은 자산들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직접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0이라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때 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었죠.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요. 1단계, 중앙은행이 컴퓨터 자판 몇 번 두들겨서 사실상 새로운 돈을 창조합니다. 2단계, 그 돈으로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같은 자산들을 사들여요.
그럼 3단계, 은행들은 갑자기 현금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마지막 4단계, 바로 이겁니다. 이 돈으로 은행들이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더 많이 해주길 기대하는 거죠. 말하자면 경제라는 우리 몸의 혈관에 직접 돈을 주사기로 꽂아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해결책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강력한 새 도구도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 즉 빛이 있었던 반면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 그림자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우선 빛부터 한번 볼까요? 양적 완화의 좋은 점은 분명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막 풀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좀 부자가 된 것 같은데? 하는 기분에 지갑을 열기 시작한 거죠. 이걸 바로 자산 효과라고 합니다. 또 기업들은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릴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디플레이션을 막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는 이런 말이 딱 맞아요. 안개 속에서 대포를 쏘는 것과 같았다. 너무 강력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맞아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이제 그 그림자, 즉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풀린 그 막대한 돈이요. 사실 실물 경제로 가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자선 거품을 만들었어요. 또 각국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우리나라 돈 가치를 더 떨어뜨리자 하는 소위 환율 전쟁을 유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요. 이미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부유층이 이 돈잔치에서 훨씬 더 큰 혜택을 받다는 겁니다. 결국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엄청난 정책 실험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과 유산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기 전에는요. 정책 결정자들의 도구 상자에 주로 단기 금리 조절이라는 망치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위기 이후에는 어때요? 그 상자에 양적 완화라는 아주 강력한 전기톱도 생기고 산재적 안내 같은 새로운 도구들도 잔뜩 추가된 셈이죠. 도구 상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위기에 맞설 훨씬 더 강력한 도구들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그 도구들은 동시에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꺼내든 무기가 오히려 새로운 문자를 낳은 셈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또 다른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과연 이 양적 완화라는 카드가 그때도 우리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교과서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찾아 헤매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